제6강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관계를 공부를 했죠.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도 있고 사법 관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법 관계에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섞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말씀을 해가지고 융합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관계, 여기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당사자, 구성원을 또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어떤 기관이랄지 주체는 누굴까요? 행정 주체가 행정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행정 주체가 있다면 행정 주체가 자기가 직접 할 수는 못하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행정 행위를 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행정기관, 행정청이죠. 주로 이제 행정청인데,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행정 주체만, 여러분들 이 행정 주체는 저 국가가 되겠죠. 국가 되는데 행정 주체만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게 돼 있죠. 이런 관계를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청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고 행정주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당사자 그러면은 이것은 쟁송법상 당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법 전체에서 당사자라는 것이지 무슨 소송에서 당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재 7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의, 행정주체의 행정수행시입니다. 행정수행을 한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런 뜻입니다.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청은 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데 결국 이 행위의 결과는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행정주체한테 귀속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행정주체는 아니겠죠. 국가라든가 물론 국가의 어떤 기관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법리를 따지자면 복잡합니다. 실제설이냐 형식설이라는 게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행정청에 의사가 있고 의사에서 행정행위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을 때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것은 행정주체한테 귀속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종류는 독립적 행정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위, 행정청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법인격을 못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정청은 이런 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이 부인되고, 두 번째로 뭐냐? 그러나 이 법인격이 부인되지만 의사표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독립적인 성격을 못 갖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청이 제 아무리 거기 예를 들어서 이 훌륭하신 분이 거기를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 대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어떤 명령이랄지 국가의 어떤 권한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 성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 행정청이 말이죠, 이 상대방한테 소송이 걸렸다, 행정소송이랄지 또는 행정쟁송이 걸렸다 이럴 때 행정청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한다. 행정주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죠. 이런 흐름을 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행위 효과에서 나왔는데 스몰 a를 보세요. 행정기관은 단지 행정주체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자, 이런 거는 빨강색으로 쭉 한번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단지입니다. 단지 대신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일종의 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과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 효과를 직접 본인한테 귀속시키는 그러한 민법상의 제도를 대리행위다, 대리제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리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7페이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주체는 행정기관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다 그러면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도 뭐 국가와 거의 의미가 흡사한 그런 기관이 뭡니까? 단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죠.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거 일종의 국가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공무수탁 사회는요, 행정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무수탁 사회는 국가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사법이랄지 아니면 행정을 부탁을 받은 겁니다. 부탁을 받은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그래요. 가령, 여기 배가 한 대 있습니다. 배가 한 대 있는데, 배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떠 있는데 공해상에 떠 있는데 말이죠. 이 선상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재판을 누가 하겠습니까? 선상에서 살인 사건 발생했을 때는 재판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수사라든가 수사 절차까지 해당하는 그런 절차는 선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장의 역할, 바로 이 선장이 공무수탁 사인인 것입니다. 선장이 검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소제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수사하고 유사한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있죠. 또는 총장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과부 장관이 원래 이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졸업장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 되겠습니다. 공무수탁 사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표 3개입니다. 자, 왼쪽에 행정기관이 나와 있는데 의의를 보세요. 행정주체에 행정의사를 결정한다. 자,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뇌에 해당한다.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되겠죠.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청. 근데 행정청이 뭐 반드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 속에 행정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보조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TV 보면은 차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차관인데 이런 차관도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의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의결기관은 뭐냐면요. 공무원 징계위원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었습니다. 자, 78페이지 공무수탁 밑에 공공단체랄지 공공단체 뭐 쭉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공조합도 어떻습니까? 행정주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공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재단도 어떤 재산을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든 거죠. 그럴 때
이것도 재단법인이죠. 이것도 행정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중요 표지 3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빨리 정복하려면은 큰 그림도 그려야 되겠고, 그리고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세심한 부분을 신경 못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겠고, 좀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리한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이겨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는데요. 행정 주체가 어떻습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국가 아까 말이죠. 손해배상의 대상은 국가가 행정 주체가 됐지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소송의 당사자인가 이게 문제예요. 국가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당사자는 된다고 그랬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행정쟁송법에 의한 당사자는 아니다. 이걸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행정주체와 행정청, 행정기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공공단체는 공공단체 협의, 그 다음에 공공재단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행정주체에서 이제 국가가 나와 있고요. 공무수탁 사인 제가 말씀드렸고, 자, 80페이지 넘기세요. 공공단체가 나와 있죠. 사실 지금 행정법 책 중에서 공공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아마 제 교재가 아마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뭐랄까요, 행정법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지만 기초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0페이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줄 한번 보세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했다. 즉 어떤 토지적인 측면이에요. 구역으로 해서 구역 내 주민 그랬으니까 뭡니까? 어떤 국민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는 주민이라고 그랬죠. 범주 안에서 지배하는 법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뭡니까? 약간 주권적인 개념이 되겠죠.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요소는 뭡니까? 일정한 구역, 그 다음에 주민,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하는 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민이 말이죠. 구역과 주민이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조합이 있는데, 공공조합은 말이죠.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해서 법적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 자, 여러분들 조합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공조합은 뭡니까? 조합원이 구성이고 거기에서 결성된 어떤 단체, 이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도 공공단체에 들어갑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법상 재단이 있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법상 재단은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어떤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조물 법인이 있어요. 거기다 중요 표시해 주세요. 3개입니다. 영조물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나와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영조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영조물 법인이 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영조물 법인이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종합 시책이랄지 어떤 시설, 그 다음에 물적 시설 이런 거를 공법상 부여시킨 그런 것을 영조물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뭘까 있을까요? 한국전력공사랄지 아니면 한국방송공사 이런 거 있죠. 이걸 영조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공적인 시설을 제공한 거예요.
KBS 이런 거죠. KBS 같은 경우는 건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적인 어떤 재산을 공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영조물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영조물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국립병원도 영조물 법인이에요. 국가에서 어떤 물적 시설을 제공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가서 운영하는 공공단체, 이게 바로 영조물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1페이지 공무수탁 사인,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무수탁 사인은요, 행정 주체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 주체로부터 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일반 사인이죠. 사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그러한 사람, 이것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데, 자 81페이지 공무수탁 사인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다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사립대학의 교육법에 의해서 학위 수여, 사립대학 총장이 말이죠, 교육법을 가지고 학위를 수여한다. 원래는 학위 수여는 누가 합니까? 원래는 물론 교과부 장관이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정 주체가 일반 사인 총장에게 학위 주라고 의무, 뭡니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수용. 나중에 이제 행정쟁송법이랄지 손해배상, 손해전보제도 이쪽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특별희생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원래 토지 수용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하는 것인데 일반 사인이 직접 한답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위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해 중에 말이죠, 선장이 형벌권을, 물론 이런 형사적 형벌권은 아니겠죠. 형벌권을 시행하는 거, 또는 경찰 사무라든가 호적 사무. 만약에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바로 선장이 입증하겠죠. 그런 호적 사무랄지 이런 것을 행정 주체가 하는 것을 자기 일반 사인이 했을 때 이런 사람을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 지위가 또 문제예요. 그럼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 주체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죠. 자, 원래 위임을 받으면은 위임을 위탁자라고 하죠. 위임자의 권한을 그대로 받는 것이 수탁자의 어떤 지위입니다. 즉 국가에서 행정 주체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결국 행정 주체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81페이지 3번 스몰 a 가로 스몰 a를 줄 닦으세요.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수탁 사인을 지위를 인정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겠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많이 있어요. 정보조직법이랄지,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이랄지,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 자, 우리나라 행정법 되게 많죠. 이게 행정관련법이라고 그래요. 행정관련법에 의해서 공무수탁 사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 관계를 계속 공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시험엔 그럼 무엇이 나오는가? 자, 83페이지에 8번과 9번을 묶으세요. 8번과 9번을 묶어서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가 아니면은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판별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8번 보세요. 선장 및 항공기장이라고 있죠. 항공기장. 항공기장도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83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스몰 a 보세요. 사법계약에 의해서 경영을 위탁받은 사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쓰레기 수거인 이런 사람들. 쓰레기 수거인은 위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경우는 타인의 어떤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비를 부담하는 사인,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라든가 아니면 유가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때 관계 부서 장관이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일반 주유소한테 석유를 좀 비축 좀 해달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사회는 관계 장관이 부탁을 했으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H번 보세요. 공공토목공사 수급 사업 기업 사업이 있어요. 토목공사를 수급하는 일종의 뭐 하도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민법상 얘기인데 14개 전형 계약 중에서 하나가 도급 계약인데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는데 수급인이 다시 재차 도급하는 걸 하도급이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요. 큰 대기업이 있다면은 중소기업에서 하도급을 또 줍니다. 하청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만약에 이제 국가기관이 국가가 말이죠. 행정주체가 되겠죠. 가령 뭐 새만금호 과거 새만금호죠. 새만금호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석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골재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이 뭡니까? 새만금호를 완성하라는 어떤 명을 내리겠죠. 어떤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이 대기업은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하청업자를 두고 하청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청을 받은 기업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대기업도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넘어오면요. 행정주체에 해당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가끔 출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국가가 되겠죠. 두 번째, 그거 좀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또 있죠. 이런 자치시라든가 자치도는 행정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까지 못 가는 사람 있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국무총리라든가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서울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서울시 중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6번 보세요. 오른쪽에 경찰도 마찬가지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경찰이 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자치경찰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행정주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행정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장의 봉급 지급 이런 거 있는데 선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무수탁 사인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 봉급 같은 거 지급하는 건 뭡니까? 자, 선장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선장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호적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호적 정리라든가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수탁 사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봉급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뭡니까? 봉급을 주는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형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주체인가 아닌가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공무수탁의 사인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결정함으로써 결국 효과가 어디에 귀속됩니까? 행정주체, 즉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효과가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자,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뒤에 가면은 행정쟁송제도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법이라는 큰 바다에 열심히 뭡니까 노를 저어가는 어떤 선원의 마음, 어떤 선장의 마음 그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배를 노를 저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가도록 하는 어떤 등대 역할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항구까지 도달하게끔 거기에서 등대 역할, 등재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육지에 내려서 자기 인생 개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뭐 책임을 져줘야겠죠. 입항을 하는 데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줍니다. 자, 85페이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공권이다 그러면 뭡니까? 원래 공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말이죠. 대하여 자기라든가 또는 부자기를 여기 조심해 주세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걸 공권이라고 합니다. 공권을 말이죠. 헌법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법에서는 공권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주관적 공권 이런 말을 쓰고 또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런 말 씁니다. 개인적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공권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공적인 일에 의해서 어떤 처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라든가 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처분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분이라든가 다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내가 주로 처분이 되겠죠. 처분에 의해서 제3자라든가 주변 사람이 받는 이익,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 이익을 받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반사적 이익을 갖는 사람도 점차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헌법상 기본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85페이지입니다. 개인적 공권, 그 줄 한번 보세요. 공법 관계상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와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86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적 공권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까? 확대되고 있습니까? 확대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기본권에 대한 어떤 보장적 측면이 행정법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요. 87페이지 공권과 공의무 승계가 있는데 그 86페이지 밑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에서 볼 때 상대방이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줬을 때 과연 하자까지 승계되는가 이런 얘기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87페이지에 제재 승계 사유 제한 뭡니까? 제재 사유 승계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석유 판매업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양도인이 하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하자는 뭡니까? 양수인, 즉 석유 판매 사업을 양수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유전적인 성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95페이지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하자가 없는, 즉 무하자 재량행위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일반 형법이랄지 그 다음에 민법에 비해서 행정행위는 재량성이 큰 겁니다. 어떤 법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공공법률에 의해서 적합할지 이것을 행정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량행위인데 하자가 있는 재량행위를 자꾸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일반 사인이 침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하자, 하자가 없는 재량행정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 이건 저 75페이지에서 95페이지죠. 95페이지 또 설명드리는데 요건 뭐냐면 행정기관, 행정청에서 말이죠.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행정행위를 하라 이런 얘기죠. 개입을 해달라는 어떤 의사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어떤 행정행위를 발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말이죠. 협의는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정한 행정을 해달라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뭐랄까요, 실체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요 절차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니까 뭡니까? 실질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 권리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진 않죠. 제가 별표 칠한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행정법 문제가 한 80%에서 90%가 판례라고 그랬죠. 이론 문제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판례는 나올 수가 있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뭐 국가적 공권이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자, 이런 거는 말이죠. 공권 성립의 요소를 따지는 건데 제목만 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청에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의무가 없는데 공권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공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청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의사력이라고 그래요. 의사력. 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의사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권 성립은 언제 하느냐? 법률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89페이지입니다. 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리. 여러분들 조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물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치. 사물의 이치를 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 공부는 말이죠.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융통성 있게 능력껏 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많이 공부할 시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셔가지고 정말 그때만큼 공부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무원에 입문해서도 말이죠. 자기 개발 능력,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 분야에서 점점 뒤처지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 실질 공무원들한테도 특강을 많이 합니다만 이분들이 자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행정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가 이것도 잘 모르고 연구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리에 의해서도 공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90페이지입니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꼭 알아둘 사항이 경업자와 경영원자가 나오는데, 경업자 같은 경우는 특허 줄구세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긍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부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공중 목욕장업 사업인데 이런 허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업자는 뭡니까? 개인적 공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원자 소송에서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것이 말이죠. 91페이지에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보호 규범론과 개인적 공권 확대 경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4번을 보세요. 그 별표 4개를 치세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걸 잘할 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냐, 즉 제3자에게 소송의 이익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뭐들 암기합니까?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요. 1번 연탄 공장과 관련된 사건인데, 자 어떤 지역에 말이죠. 연탄 공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연탄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탄 공장이 들어오면은 분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탄 가루가 막 날려요. 그러면 폐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즉 연탄 공장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은 과연 법률적 이익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즉 주관적 공권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화장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화장장. 자,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바로 옆에 화정터가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물론 사람이 생로병사 필연적이지만, 그리고 망자에 대한 어떤 예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화장을 시체를 태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냄새라든가 연기가 당연히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역시 법률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LPG 충전소 머리 쪽이 있죠.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주로 좀 원자로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대를 하겠죠. 문해화도 태어나고 막 그렇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입증된 건 아니니까 그쪽 분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다는 얘기죠. 판례가 그렇게 봤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다. 9번도 비슷한 얘기죠. 원자로 방사성 물질. 자, 원자로 방사성 물질을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리진 않고 밑에 보관하겠죠. 이것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성이 계속 나오죠. 얼마 전도 아니죠. 일본에서 쓰나미 현상 때문에 원자로가 물에 잠기고 불타가지고 바다에 유출돼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 이런 거 다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게 있어요. 5번 보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 훼손 풍수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부지 조명 허가를 없애는 거 있죠. 이것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지정 이렇게 돼 있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하필이면 왜 그걸 지정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을 제한했다, 해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거가 되겠죠. 이 부분을 해제함으로써 해제 여부에 대해서 주민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강했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6번을 보시면 경업자, 경원자 소송상 법률상 인정 여부 했는데, 법률상 인정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노선 연장 인가 처분입니다. 이 판례는 말이죠, 한 페이지로 치면은 줄로 치면 한 30줄 넘습니다. 이거를 딱 몇 자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중요 판례를 키워드를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7번 보세요. 경업자 경원자 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거 있죠. 거기 1번 보시면 공중 목욕장, 이것은 법률 뭡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신규 석탄 공업 허가, 뭐냐면 신규 석탄, 그 당시는 뭐 석탄이 많이 이제 활용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경우도 뭡니까?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넘기세요. 94페이지에는 공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공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 승계, 승계를 할 수가 있죠. 승계를 하는데 사인의 권리도 포함된다고 제가 줄을 그어놨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도 제가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95페이지 보면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죠. 그 부분을 별표를 3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나올 부분은 4개,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으로 나올 부분은 3개 정도 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급할 때 좀 볼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뭐냐? 의미를 줄거세요. 재량권에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했다. 이것도 공법상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 그 별표 하나 치세요.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행사 방법 그거 별표 2개 치세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행사 방법은요, 의무이행 심판, 두 번째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요. 자,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의무이행 소송은 없고 의무이행 심판만 있습니다. 두 번째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로 왜 부작위를 하는가,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확인하는 소송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는데, 자, 줄구세요. 행정청에 위법한 부작위에 기인해서 권력을 침해받은 자가 제3자 또는 자신에게 특정한 행정권 좀 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5번 보세요.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있어야 된다. 강행법규가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거를 강행법규라고 그러죠. 임의법규는 뭡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있죠.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것을 임의법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지 않는데 행정개입 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6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동 차이점이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죠.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 어떻게 다른가 고별했죠. 여기 별표 2개를 치세요. 아까는 3개인데 2개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요, 하자가 없는 재량 행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은 뭡니까? 행정청에 특정한 청부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요, 어떤 형식적 권리다, 절차적인 측면을 요구한 것이고, 행정 개입 청구권은 어떤 실체적인 권리, 또 실질적인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차이점이 나는 부분인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재량 부분이니까 재량 행위에
어떤 범주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 범위를. 반면에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가 되겠죠. 어디에 기속된다? 법에 기속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 좀 해달라는 요구가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실질적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행정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엔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란지 아니면 행정개입 청구권이란지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이란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훑어봤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제6강에서는 전체 행정법을 전체를 한번 훑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행정 주체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니까 뒷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당사자도 공부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6강 시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공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공권은요 나중에 행정소송의 당사자 즉 적격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특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상 이익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서 뒷부분 행정법이 점차 뒤로 나가죠. 진도 나갈 때마다 이해하는데 기초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